베를리오즈의 교향곡. 베를리오즈는 교향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을 1830년부터 40년까지의 10년간, 즉 그가 26세부터 36세까지의 사이에 전부 4곡쯤 작곡했다. 여기서는 환상교향곡의 속편인 레리오는 특히 교향곡 속에 넣지 않기로 한다. 이 4곡의 그의 교향곡은 어느 것이나 관현악에 의한 소나타라는 형식으로서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교향곡 형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작품이다. 베를리오즈에게 있어 교향곡은 단지 주제의 대비나 발전의 구성적인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기악곡, 즉 절대음악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얘기나 정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된 기악의 극 또는 풍경화였다. 그의 교향곡이 표제 교향곡, 프로그램 심포니로 불리고 그가 19세기 낭만파의 표제음악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따라서 악장의 구성도 특히 사악장 제도에 구속되지 않고 또 편성도 자유롭게 확대시켜 이탈리아의 헤럴드와 같이 비올라가 독주부를 담당한 것이나 로미오와 줄리에트와 같이 독창이나 합창이 가담된 것이나 또는 장성과 승리의 대교향곡과 같이 브라스밴드에 의한 군악대 편성의 곡 등도 모두 교향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다.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교향곡을 베를리오즈가 쓴 것은 그가 지극히 독창적인 작곡가였기 때문이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프랑스에선 독일처럼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고전파 교향곡의 형식이 아직 뿌리를 뻗지 않았다는 것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선 오히려 오케스트라에 의한 합주곡이라는 의미로서의 교향곡, 생포니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를리오즈에게 있어서 베토벤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오케스트라가 세고 또 큰 표현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 또는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이 보여준 자연계의 세밀한 묘사를 한 것 등 이것들은 분명히 베토벤에게서의 영향일 것이다. 그의 4곡의 교향곡은 각기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거기에 공통되는 형식을 구체적으로 보기는 곤란하나 감히 말하자면 베를리오즈의 교향곡은 표제 프로그램이 붙은 교향곡이며 지극히 묘사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최초의 교향곡인 환상 교향곡에는 어느 예술가의 생활의 사파라는 제목에 이어서 각 악장의 각기 표제와 내용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붙여지고 다시 이 교향곡을 완결시키기 위해 그 제2부로서 독백극 렐리오가 그 뒤에 추가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어지는 이탈리아의 헤럴드는 4악장 형식으로 하자면 더욱 고전적 교향곡의 형식에 가까운 것이긴 하나 바이런의 시에 나타나는 멜랑콜릭한 몽상가가 헤럴드의 입장을 독주의 비올라가 맡고 있다. 다시 로미오와 줄리엣의 교향곡은 그가 극적 교향곡이라고 부르듯이 유명한 같은 이름의 셰익스피어의 극을 독창과 합창을 넣어서 내부로 확대시킨 형태로 음악화했고 최후의 장성과 승리의 대교향곡은 대편성의 군악대와 합창에 의해 야외에서 연주되는 3악장의 추도곡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나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환상교향곡 작품 14A.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은 단지 베를리오즈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교향곡 사상 돋보이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작곡의 경과 항목에서 설명하겠으나 이 작품이 작곡된 1830년에 멘델스존은 이미 5곡의 교향곡을 쓰고 있었으나 슈만은 아직 교향곡을 발표하지 않고 브람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시대는 이미 낭만주의로 들어섰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고전적인 기초를 파괴하지 못한 낭만성이었다. 거기에 갑자기 환상 교향곡과 같은 지극히 독창적인 태도로서 음악의 표재성을 도입시킨 작품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반응은 대단한 것이었다. 베를리오주의 성격이 너무나도 다감하고 병적인 몽상과 육체를 불태울 만큼 정열의 소유자여서 그 때문에 형식에 구속된 고전적인 교향곡을 쓰기란 도저히 되지 않았고 멘델스존과 같은 객관적인 표제가 아닌 대담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강한 충동에서 음악을 표제에 종속시켜 자서전적 내용으로 만들고 말았다. 구성이나 화성 그리고 선율에도 과거의 형태와는 다른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그의 대표작의 위치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리스트나 바그너에게 그의 영향을 주어 자유로운 낭만주의의 꽃을 피우게 한 도화선 역할을 철저하게 한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 작품을 만들기 2년쯤 전에 베를리오즈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 영향이 이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으리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괴테에 대해서도 강하게 마음이 이끌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파우스트의 겁벌의 원형으로 된 파우스트의 8경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의 작품 1828년 작곡을 창작하게 되는데 이 환상교향곡에서도 악마의 음악인 종악장은 와르폴기스의 밤에서 작상되었다고 전해진다. 수법상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고정악상 또는 고정관념의 사용인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을 작곡한 동기가 되었던 작곡자가 열렬히 사랑했던 여성을 일정한 선율, 악보 2로 나타내고 각 악장마다 그 정경에 어울리게끔 주로 리듬과 악기만을 변화시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후일 바그너에게 라이트 모티프를 리스트를 거쳐 프랑크에게 순환 형식을 사용케 한 발단이 되었다. 또 관현악법은 기본으로서는 베토벤 시대와 같은 이관 편성이나 표현의 요청 때문에 기형적, 변칙적인 방법을 무수히 쓰고 있다. 이 환상 교향곡에는 목관만 해도 파고스를 넷, 금관의 튜바 둘, 3악장에선 팀파니 주제를 4명, 또 그 당시로선 진기하게도 하프를 2대나 쓰게 했고 이상한 음영을 추구한 나머지 E플랫조의 클라리넷을 등장시켰고 종 또는 튜블러 벨을 대용으로 울리는가 하면 현을 화로의 등 쪽으로 치는 콜 레니오 등 당시로서는 퍽 기상천외의 수단을 썼던 것이다. 이 작품은 어떤 예술가의 생활의 사파라고 하는 2부작 중의 제1부로서 5부로 된 환상대 교향곡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참고로 2부작의 제2는 서정적 독백극 렐리오 생애의 복귀 작품 14p 1832년 작이다. 환상 교향곡에는 곡 첫머리에 설명적인 문장이 써있고 그것으로도 모자란 듯이 각 악장에 기다랗게 주석까지 써 있었으나 후일 표제만 남기고 삭제되었다고 한다. 곡 첫머리의 문장에 의하면 처음엔 제1부터 제3악장은
베를리오즈의 사랑의 감정을 몇 가지 추억을 통해 적었고, 제4, 제5악장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아편의 힘에 의한 악마적인 환상에 의해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때려 부수는 것 같이 설명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다시 개작되어 전체 악장을 아편의 작용에 의해 생긴 괴기한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그 대요를 적어보면 병적인 감수성과 격렬한 상상력을 지닌 젊은 예술가가 사랑의 번민으로 절망의 구렁에서 아편 자살을 꾀한다. 그러나 복용량이 적어서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기괴한 일련의 몽환을 보게 된다. 그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은 하나의 선율로서 나타난다. 라는 이상 성격적인 것이다. 작곡의 경과. 베를리오즈는 22세 때 로마 대상의 예선에서 실격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선에 통과했으나 과제곡에서 실패, 절망한 나머지 병상에 누워버렸다. 그러나 그해 9월 오데옹 좌에서 영국 극단의 셰익스피어 1546부터 1616 극상연을 보고 오피리아나 줄리에트로 분장하는 주연 여배우인 스미드슨에 대해 열광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는 세상에 떠들썩한 대여배우로서 가난한 음악 학생 따위를 상대할 리가 없고, 그 후 편지로 결혼을 간청했으나 전혀 상대해 주지 않았다. 이 시기의 그의 정열적, 몽환적인 경향이 격렬한 짝사랑을 통해서 독특한 작품을 쓰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하였는데, 제3악장 들녘의 전경을 작곡할 때는 상당히 고심한 것 같다. 그런데 이듬해에 개정되었다. 가령 제2악장 무도회의 오리지널에는 코넷이 들어있었으나 삭제하는 등 출판은 훨씬 늦어져서 1845년에 되었다. 그리고 이에 작곡된 해에는 드디어 대망의 로마 대상을 얻었으나 스미드슨의 사랑은 한풀 꺾여서 로마 유학 전에 피아니스트인 모크 1811부터 1875와 약혼했으며 그해 12월에 환상교향곡이 초연되었다. 그러나 그 모크는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또다시 스미드슨의 사랑이 재현해서 3년 후 주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스미드슨과 결혼하게 됐으나 이미 인기가 하락한 여우와의 결혼은 과히 행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초연 1830년 12월 5일 파리 음악원의 연주회에서 아브넥 1781부터 1849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이 곡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제위 1825부터 55년에게 1845년의 스코어 출판 때 헌정되었다. 연주시간 47분부터 51분, 또 제1악장과 제4악장의 반복은 오늘날은 대개 생략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더러 반복하기도 하고 레코드에도 그런 예가 남아있기도 하다. 장 마르티농 지휘에 의한 제1악장의 반복의 예도 있다. 악기 편성 플루트 둘, 하나는 피콜로로 겸함, 오보 둘, 하나는 잉글리시 혼으로 겸함, 클라리넷 둘, 하나는 E플랫 클라리넷 겸함, 파고 넷, 혼 넷, 코넷 둘, 트럼펫 둘, 트럼본 셋, 튜바 둘, 팀파니 둘, 제3악장에선 4명, 제4, 제5악장에선 2명,
큰북, 심벌즈, 종, 튜블러 벨, 하프 둘, 현 오부, 더욱이 제5악장에서 쓰인 종은 튜블러 벨을 사용하는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많으나 원부에선 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예도 종종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코어에는 종을 사용하는 대신 피아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이 대체 피아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제1악장 꿈 열정, 형식적으로는 비교적 긴 라르고의 서주를 지닌 소나타 형식이다. 서주에선 젊은 예술가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전의 무언가 불안함과 초조와 동경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목관의 질질 끌리는 듯한 도입음에 이끌려 야금기를 붙인 바이올린이 가냘프게 그러나 그것을 안타깝게 갈망하는 듯한 우울한 가락 악보 1. 악보 1을 띄엄띄엄 연주하나 이윽고 약간 활기 있게 이유 없는 흥분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첫머리의 선율이 밝은 장조로 노래되고 감정의 기복을 지나 격하게 두들기는 주부의 개시 화음으로 연결된다. 급속한 주부에서는 이윽고 플루트와 바이올린의 침착한 선율이 나타난다. 악보 2. 이것이 연인을 상징하는 고정 악상으로서 우아한 기품으로 길게 뻗어나간다. 또 하나의 주제가 딸림조로 나타나는데 제2 주제처럼 죄기할 때는 으뜸조로 되돌아간다. 연인을 얻게 되자 격렬하게 폭발하는 사랑의 몸부림 그리고 고뇌와 광란이 들끓어 오른다. 곡은 극적인 전개부와 재현부를 지나 고단한 체념 속에서 도달한 것처럼 평온한 기분이며 종교적인 활기 같은 풀어갈 종지로 조용하게 마무리된다. 제2악장 무도회 작곡자의 추적에 따르면 화려한 무도회에서 그는 연인의 자체를 바라보는 전경을 표현하고 있다. 곡은 왈츠인데 교향곡에 왈츠를 도입한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참고로 이 시기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빈 왈츠는 아직은 오늘날처럼 완성된 형태의 명곡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곡의 첫머리에는 최초의 왈츠의 리듬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현의 트레몰로나 하프의 장식적인 음향에 의해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떠들썩함을 묘사하는데 이윽고 즐거운 왈츠의 선율 악보 3. 악보 3이 시작된다. 곡상이 고조되면 플루트와 오보가 고정 악상을 변화시켜 악보 4. 악보 4를 연주하고 연인이 춤추고 있는 것을 생각해 하나 이윽고 그것도 사람들의 소요로 들리지 않게 되고 웅성이는 왈츠가 계속된다. 다시 한번 연인의 자태가 나타나고 급격한 종결락절의 흥분이 이것을 압도하며 화려하게 곡은 끝난다.
제3악장 들녘의 전경. 어떤 여름날 저녁 때 들녘에서 두 사람의 목동이 서툴게 부는 피리 소리를 듣는다. 가느다란 희망이 싹트지만 연인을 회상하고는 혹시 그녀가 배신이라도 한다면 하는 무서운 불안에 흔들린다. 고구의 끝 가까이서 목동 한 사람이 피리를 불지만 이미 응답은 없다. 해는 기울고 뇌성 소리가 먼 하늘에서 들리고 그리고는 정적과 고독만이 남을 뿐이다.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의 영향인 듯한 유연한 곡인데 심리적인 불안과 동요도 교묘하게 짜여져 있다. 즉 곡은 잉글리시 혼과 멀리서 들려오는 무대의 옆 안쪽 오보의 목적이 주고받는 악보 5, 악보 5의 호응으로 시작되는데 이윽고 비올라의 트레몰로가 황혼이 점점 깊어짐을 알린다. 전원적인 주선율 악보 6, 악보 6이 플루트를 겹친 바이올린으로 연주되어 발전해 간다. 이윽고 새소리도 들리고 드디어 전원적인 풍치가 짙어진다. 그러나 심리적 불안은 높아져서 연인의 고정 악상이 나타난다. 불안은 더욱 심해지나 어느새 진정되고 클라리넷으로 조용한 가락이 울려 나온다. 또 마음은 설레고 연인 생각에 쫓기지만 여기에는 전원적인 주선율이 단편적으로 얽혀진다. 잉글리시 혼에 의한 목동의 피리가 들리나 아무 대답이 없고 다만 멀리서 우리 소리가 울릴 뿐이다. 이것은 네 사람의 주자가 팀파니를 하나씩 연주하는 것이다. 그 소리가 조용해지면 정적과 고독을 알리는 듯한 허전한 종기로 된다. 또 이 악장에서의 연인의 주제의 출현은 주인공 베를리오즈가 회상한다는 설명 외에 이 들녘에 연인이 나타났다고 하는 주석도 있다. 제4악장 단두대로의 행진. 그는 연인을 죽이고 사형이 선고되어 단두대를 향해 끌려가고 있다. 치호의 순간에 연인의 영상이 문득 떠오르나 죽음이라는 타격에 의해 곧 있게 된다는 취향이지만 이것은 그의 꿈, 또는 환상인 것이다. 불안하고 야릇한 현과 팀파니의 리듬을 타고 호언이 무겁게 행진 기분을 암시하면 이윽고 첼로와 콘트라바스의 결연히 한갈 여지가 없는 선율 악보 7, 악보 7이 제시되고 파고시 비웃는 듯이 얽힌다. 행진은 점차 힘차게 되어 드디어 전합주에 위한 당당한 주제 악보 8, 악보 8을 울리는데 선뜻 연인을 상징하는 악상을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가 하면 그 순간 전합주의 포효에 의한 길로틴의 일격에 의해 모든 것은 끝나고 곡은 끝난다. 제5악장 마녀의 밤잔치의 꿈, 마녀의 론도.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작상된 브로켄의 산에서 열린 마녀들의 밤잔치에서 이미 죽음이 다가온
자신의 장사에 열석한 것이다. 참고로 브로켄의 마녀들의 밤잔치는 매년 5월 1일의 전야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괴테의 파우스트 이전에 예전부터 독일에 전해지는 전설인데, 베를리오즈는 귀괴하게도 이 전설적인 행사와 자신의 매장을 결부시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장례식에 모인 괴물이나 마귀들과 더불어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마녀의 춤에 넋을 잃고 있다. 거기에 연인이 나타나는데 어쩐 일인지 온통 지난날의 기품을 잃고 창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조종이 울리고 성가 진노의 날이 연주되고 이윽고 마녀의 춤과 진노의 날이 나란히 울려 퍼진다. 기상천외한 음악인데 곡의 중심은 마녀의 론도로서 여기에 선행하는 몇 개의 부분이 소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길게 흘려진다. 먼저 곡은 현으로 연주되는 무척 불안하고 야릇한 음역으로 시작되어 플루트와 혼으로 다구는 소리를 흉내낸다. 한 번 더 이런 기분이 묘사되고 클라리넷, 원곡에선 C조악기, 오늘날은 B프렛조 악기를 쓴다에 고정 악상이 나타나는데 항상 트릴이 수반된 경박한 선율 악보 9, 악보 9로 바뀌어진다. 한때는 격렬한 전관현악의 포효로 방해를 받지만 이 선율은 다시 경박한 느낌의 E프렛조의 클라리넷으로 연주된다. 점차 오케스트라가 고조되고 론도의 주제가 잠시 끼어들다 끝난다. 종이 울려 퍼지고 성가 진노의 날이 두 개의 파곶과 튜바로 무겁게 연주된다. 악보 10. 더욱 이 진노의 날의 선율은 가톨릭의 전례 속의 사자를 위한 미사에서 불려지는 일련의 그레고리오 성가 중의 하나인 진노의 날에서 가사를 바꾸어 12회 반복해서 불려지는 선율이다. 악보 11. 이윽고 급속한 론도가 현악진에 의해서 시작되면 악보 12. 그것이 발전하여 큰 푸가 형식으로 된다. 진노의 날을 변형시켜 연주하는데 론도는 점점 발전해서 정점을 현에 의한 론도 주제와 관에 의한 진노의 날에 동시 연주되는 음악으로 마무리한다. 그것에 이어 야릇한 콜 레니오, 그리고 곡은 다시 고조되어 분방하고 광란스런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Thank you.